율천화학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0.3% 증가했고 영업손실 110.6%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1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2.97 상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루풋타임즈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율천화학이 주가가 1만원에서 4만원 폭등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좀 이건 스루풋타임즈에서 보도했던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1분기에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1,093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0.3%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은 거꾸로 줄였어요.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가가 근데 더 올라가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졌을 거고, 판매관리비가 또 9.2% 증가하는 바람에 작년도의 영업손실은 17억 8,400만 원이었는데 54억 3,700만 원으로 크게 204.7%나 영업손실이 증가해 버렸습니다.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최종 당기순이익에서는 여기서 보듯이 중단 영업이, 이게 뉴스에 나온 골판지 사업부 잘 나가는 그것을 매각을 테림 포장에다가 매각했다. 그 중단 영업 쪽에서는 이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니면은 이게 그쪽 포장 골판지 사업부 매각을 하더라도 새롭게 알루미늄 포장지, 그게 그거가 일부 있는 게 아닌가. 아니죠. 중단 영업이니까 이 골판지 사업부가 맞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익이 많이 났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잘 나가는 데를 매각이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한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났다 해가지고 216억 원이 최종 포괄 이익이 되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는 영업이익까지만 비교 분석을 하고 있어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4.6%가 증가해서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게 14.3%가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쉽게 추정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이 7.7% 하락했고 운영경비를 4.2% 감소시켰습니다만은 TOE 생산성 더 떨어졌고 0.8%, 스루풋 영업 이익은 마이너스 영업손실 46억 원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가 혜객보다는 한 8억 3,900만 원이 적게 영업손실이 났어요. 요것은 재고가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루풋 손익은 비성분 데이터가 공시되어야 하나 율천은 분기보고서에서는 또 공시를 안 했어요. 원재료 가격 추이 공시 데이터 상승률을 적용, 가공비를 가정해서 산출된 수치들입니다. 이거 가공비를 얼마나 변동이 됐겠느냐,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공시가 됐기 때문에 운영 경비를 줄였어도 원재료 상승률 가정이 높기에 적자이다. 원가 회계 적자보다 8억 3,900만 원이 더 적자를 적게 나왔다. 그러니까 제 가공비 가정이 그렇게 좀 엉뚱하진 않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재고자산 내역은 상품, 제품, 제공품,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7억 6,2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전체 재고는 19억 6,800만 원을 줄였고요. 그런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이 늘어났어요. 13억 5,300만 원. 평가 손실 금액이 매우 높은 것도 이게
그 전체 재고 증감률에 그 버금가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왜 이렇게 평가 손실을 많이 잡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운 글씨체는 제가 맞춰준 거고요. 요 위에 거는 그 회사가 얘기한 대로 타계정 대체 포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이거는 이 골판지 사업부 남기면서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원재료 사용액에다가 상품 매출액을 해가지고 했는데 상품 매출액이면은 이 A의 상품은 안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B를 더한 그 매출원가 재료비는 26.9%나 크게 증가했고요. 운영경비는 4.2%를 줄였습니다. 운영경비 407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96억 원을 빼면은 이것이 310억 원의 공장 가공비가 나오는데 이 가공비가 총 제조 비용의 30.4%로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위에서부터 쭉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가 가공 비율이 매우 낮아졌다. 요거를 가정해가지고 역산으로 모두 풀이해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공시된 데이터로 16.1% 상승을 가정한 가공 비율이 되겠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1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그 PQ 총 제재 비용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비교 검증해 볼 거는 이제 전체 재고자산 현금 흐름표 기준인데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2억 5,800만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그만큼만 줄면 되는데 19억 6,8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재고가 17억 1,000만 원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물어봤더니 재고자산 평가손실 18억 7,600만 원이요. 그래도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요거로 봐가지고 그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하다. 거기다가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이건 현금 흐름표에서 가져온 건데 재고자산 명세에 계산되어 있는 거 있었죠. 그게 총당금이 그 손실 금액이 13억 5,300만 원이었어요. 여기에서도 이 금액이 틀립니다. 그러면은 평가 손실 금액도 5억 2,300만 원 차이가 나고 여기는 전체적으로는 또 1억 6,6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거의 뭐 한 6억 원 돈이 불투명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운영경비는 분기에 그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연간 인건비가 궁금해서 작년도 인건비인데 직원이 774명으로 3명 줄었고 평균 임금이 6,490만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중소기업보다는 약간 높은 그런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전력비가 많이 오른 거로 되어 있고 20.9%, 수도광열비는 좀 떨어진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영양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스루픈율은 떨어졌어요.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그리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좀 내려갔어요. 약간 조금 갚았던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투하자본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를 4분면 매트릭스 표에 보면은 그 회전율은 상승했고 스루픈율은 하락했으니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인하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론한 것은 상승이 됐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반증 추론이 모순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투명회계 법정에서 율촌화학을 변호하는 입장이라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해서 맞으면은 이건 틀린 거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법정에서. 그래서 그 산출한 데이터를 보여줘라. 상승했으면은 그래서 그 ESG 얘기를 스루프 타임즈에서 얘기를 했는데 ESG의 전제 조건은 회계 투명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회계 투명성 없이 ESG 재무제표하고 뭔가 발표하는 거하고 뭔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 매출 수량, 생산량 이런 거 다 그 공개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보면은 에, 그런데 그 ESG가 지금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미국도 그렇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강조하는 것도 거의 없어졌고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미국도 지금 그러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이 WTI가 이제 미국 텍사스 뭐그 선물 그거로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직접 가져오는 그 금액이 어떤지 모르지만 16.1%가 상승했으니까 검증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제품 가격, 생활용품 포장재, 매출 비중까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소재 필름이 이 매출 비중이 25.6%인데 단순 평균으로 그 2%가 올랐으니까 가중 평균은 0.51. 그러니까 0.51%가 이 가중 평균으로 그 판매 가격이 상승된 거로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로 보면은 그 검증 실패입니다. 따라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좀 이렇게 조견표로 표현을 해본 거고요. 적어도 원가 세계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랐으면 그거만큼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제조원가 비율, 그 다음에 가공비 비율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올랐다. 그런데 0.5%뿐이 못 올렸다. 근데 요거를 또 회사 입장에서 또 그 별명을 해주자면은 원재료 가격이나 뭐 이런 거로 이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16.1%나 올랐는데 판매 가격을 0.5%뿐이 못 올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인하한 거가 아닙니까? 라고 또 변론을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50%는 실패입니다.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이 연간 매출액을 예측하는데 스루폿은 재료비 따로 그다음에 운영경비 따로 해도 그 예산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강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원가 회계는 모든 걸 다 그냥 감안해야 된다. 여기에다가 이제 재고 증감률까지 추가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상으로 그냥 300%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손익분기점 매출액으로 보겠습니다. 이 원가 회계로 54억 적자였기 때문에 제로라고 했을 때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이건데 이걸 하기 전에 또 제조원가부터 계속 해야죠. 그런데 생산 재료비를 351%로 또 추가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로 이 가정을 했는데 예측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스루풋에서 제가 먼저 방향을 잡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가정에서 산출한 게 4,869억 원은 할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남느냐. 그런데 이 경우도 재고 증감 때문에 재고를 감소시켰거든요. 아까 4.8%였을 겁니다. 아니 4.7%였나? 잠깐 그랬는데 원가 쪽에서는 이걸 단단히로 얘기를 하죠. 48만 6,900원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영업에서는 아니 그거 잘 팔리지도 않은데
우리는 48만 4천 원에 팔아야 된다. 영업이 입김이 세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실제 이거 손익분기점인데 29억이 적자다 이게 왜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회계 쪽에서 재고 증감을 감안해가지고 이게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도 재고가 감소를 했는데 판매 가격은 올린다? 어쨌든 장관 0.7% 손익분기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0.7%더 매출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그 6,700만 원 이익이 난다. 그러면은 적자 보는 거에서 거꾸로 영업이익이 30억이나 증가한다. 0.7% 노력을 해가지고 0.7% 노력하면 재고가 그만큼 또 감소를 하겠죠. 그거까지 감안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극단적인 경우를 감안해서 생산 감소와 생산 증가 이 범위 내에서 뭔가 이익이 일어날 텐데 실제 손익계산으로 하면은 영업이익이 26억 증가한 거로 되어 있어요. 이 특수한 경우는 매출액이 불변인 상태에서 생산만 올리냐 내리냐 이거를 가정해 본 겁니다. 그런데 생산을 감소했을 때는 55억 9,800만 원이 이익이에요. 현금이 그만큼 안 들어가니까 현금 안 들어간 것만큼 재고를 감소시키니까 안 들어간 것만큼 돈이 남는 거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55억 9,800만 원인데 거꾸로 매출이 증가를 불변인 상태에서 생산을 5.8%만큼 또 생산을 증가한다 그러면 현금이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억 4천만 원이 실질적으로는 손실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상식이 원가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게 됐다는데 실제로 매출액의 변동이 없다면은 이 생산 증가는 이익 증가가 아니다. 그런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원가회계도 재고는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여기에서 제가 그걸 증명을 해보려고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만들어 본 거예요. 현실은 이 중간 사이에서 결정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연말까지 계속 매출 변동은 계속 변동이 될 테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을 좀 끊어보는데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본 거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실험 정신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매출 감소에 의한 재고 증가가 되는 경우 생산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매출이 더 증가한다고 봤는데 0.7%만큼 재고가 판매를 감소한다면 재고가 덜 줄어들겠죠. 재고가 반대로 증가한다는 뜻인데 계약을 할 때는 재고가 5.1% 감소하는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되는데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적자가 더 늘어나겠죠. 당연히 매출액이 주니까. 그래서 재고 증가는 22억 6,300만 원, 영업이익 감소는 30억 원, 실질 손실이 7억 4,400만 원이다. 재고 증가가 왜 이익이냐? 그거는 현금이 어디 아직 안 날라갔다. 가지고 있는 거다. 재고 보유.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이게 우리가 한 150년 정도 원가 세계에 세뇌돼서 살고 있는데, 자, 다른 신세계로 좀 가봅시다. 슬프 세계로. 이익을 제로로 봤을 때, 운영 경비가 300%, 1 더하기 300%입니다. 4배 오른다 그러면은 407억 원이 운영 경비였는데 1,630억 원으로 늘죠. 이거를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목표 매출액이 나옵니다. 4,928억 원.
그리고 그 매출액으로 매출 재료비로 해도 거의 같은 금액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시뮬레이션인데 300% 해가지고는 이 금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351% 했을 때 이 판매 가격은 변동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사하게 그 매출액이 그 4,930억 이렇게 됐을 때 한 351%를 증가시키면은 더 생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그 계획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영업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49, 이거 단단위로 얘기해서 49만 3천 원에 팔면은 한 9원 정도,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한 49만 3천 원에 팔면 된다. 그런데 재고 회전율,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재고 회전율을 8.5% 성공을 한다면은 3.2%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매출액이 그 5천, 이거 다시 100만 단위로 들어와서 5천억이 넘게 되고, 운영경비 더 노력을 판매를 했으니까 운영경비가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익이 35억 6,800만 원 생긴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했을 때, 운영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 17억 원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이익은 35억 원이 증가하니까, 거의 뭐 이건 퍼센테이지로 39,000% 이상 올라간다. 그래서 요거를 조견표를 또 밑에다가 정리를 하면은 매출 재료비가 3.2% 증가시키고 운영경비는 1.1%만 증가시켜도 영업이익은 엄청 늘어난다.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킬 수 있을 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계획은 제 이 매출 예측 알고리즘이 틀림이 없다는 거를 또 증명하는 그런 게 되겠는데 재고가 감소했죠. 그러면 재고 회전율이 아까 상승한 걸 우리는 봐왔고 이익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 손실이 더 적게 손실이 났다는 게 이익이 증가한 거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에 딱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적자라고 그러지만 사실상은 60억 흑자입니다. 현금으로는. 왜냐?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그 현금이 실질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보다는 이제 내려갔죠. 1.6%에서 현금 수익률은 1.1% 내려갔습니다. 투하자본 대비. 그리고 EMS 사업 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217억 원이 들어왔고 최종 179억 원의 돈을 벌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에 210억 원을 또 투자한 게 있습니다. 프리캐시 프로 채권자한테서 돈을 21억 원을 돈을 더 차입을 한 꼴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버리지율이 내려간 것은 이 투자자본이 변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힘든 상태에서도 이익 배당을 하네. 적자를 냈는데도 이익 배당을 한다. 이거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1.1% 2년 동안 62억씩 이익 배당을 했네요. 이익 배당도 하고 그래서 그렇는지 모르지만은 주가를 보면은 시가가 38,000원입니다. 뭐 4만 원대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2023년 1분기 말에는 거꾸로 46,600원이었어요. 2,600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PBR은 2.97이 되겠어요. 이 PBR도 내려갔어요. 그 언론기관에서는 언제 기준을 했는지 몰라도 최저가를 했을 때를 어떻게 했는 모양이죠. 자, 이게 율천화학이 옛날엔 독립적이었는데 그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농심이 그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농심 홀딩스가 31.94%고 신동윤 씨가 19.36%를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5.05%, 외국인이 5.16%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